YTN 뉴스라이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춥다고 하는데 지금 기온이 얼마나 내려갔나요? 네, 오늘도 한파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지만 볼에 닿는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3도가량이나 밑돌고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 기온은 영하 19.9도, 춘천은 영하 14.1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이 2도, 대구 4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제주 산간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최근 눈이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에 살얼음이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어제 저녁 광주광역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편이 숨지고 70대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기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계단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집 안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타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1층에 살던 노부부 가운데 80대 남편이 숨졌고 70대 아내는 크게 다쳤습니다. 70대 여성분은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해가지고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2층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옆 동네 광산구에 있는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행히 식당 안엔 아무도 없었고 인근 주민 20여 명이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시뻘건 불길이 냉동창고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이 불로 창고를 포함한 건물 2동과 주차돼 있던 차량 1대가 타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선 사거리를 달리던 SUV 차량 1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바로 빠져나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가속 페달 쪽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올겨울 우리도 춥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올 겨울에 최강 한파 폭설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대규모 교통차질과 함께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 피해 지역인 노토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치 앞을 보기 힘들 만큼 많은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차량들이 위태롭게 도로를 달립니다. 두텁게 쌓인 눈으로 마을 곳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눈이 잔뜩 쌓여있는 고속도로 위에는 차들이 길게 늘어선 채 오도 가도 못합니다. 제설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며 눈을 치우지만 좀처럼 길이 트일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서쪽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적설량은 니가타현 80cm, 토호쿠 지역은 70cm, 간토 고신 60cm, 홋카이도 50cm 등입니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에서 차들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갇히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료가 바닥나 탑승자들이 고립될 위험도 있습니다.
87세 여성이 도로 제설 작업차에 치여 숨지고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진 대형 트럭에 부딪힌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강진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도 피난민들은 한층 더 고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温めれば溶けますから、ある程度。ずっと一日中炊き続ける。 특히 지원 차질과 함께 건물 잔해 추가 붕괴 등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北陸の雪って重いので、これでまたさらに家が倒壊す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ちょっとその心配はあります。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지역에 따라 30에서 40cm 정도 눈이 더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인명 피해와 대규모 교통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요즘 스키장 찾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치는 사고가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두 손으로 스키 폴대를 잡고 조심조심 슬로프를 내려옵니다. 스노우보드 방향을 틀어보지만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고 맙니다. 겨울철 인기 스포츠인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다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와 스노보드 안전사고는 모두 1,230여 건.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인데 특히 지난해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의 4배 수준입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전체의 90%를 넘었습니다. 스키는 주로 엉덩이나 다리 등 하체를, 스노보드는 팔이나 손과 같이 상체를 다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키는 옆으로, 스노보드는 앞이나 뒤로 넘어지게 되는데요. 스노보드를 타다 뒤로 넘어져 내진탕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20대가 가장 많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은 슬로프에 올라가기 전 방향 전환이나 넘어지는 방법과 같은 기초 교육을 꼼꼼히 받는 겁니다. 또 스키부츠와 스키판을 연결해주는 바인딩을 비롯해 필수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키의 바인딩에서 구성하고 있는 플라스틱 그리고 부츠의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아니면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노후화된 장비는 점검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슬로프를 내려올 때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인 불화살 3-31형의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개발 중에 있는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고 지역의 정세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이고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어제 공군 17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우리 공군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 장관은 대비태세의 현황을 보고받은 뒤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평정하겠다고 협박해오고 있다며 적 도발 시 스텔스 전투기 F-35만의 은밀 침투,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철저히 준비하고 또 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명확한 도발로 규정하고 위협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방어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의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again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eturn to diplomacy.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how to deter some of their aggressive and destabilizing behaviors. 미 국방부는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서면 질의에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라며 북한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한일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멜리사 볼턴 미 공군 차관 지명자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의 우주 활동도 분명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돌턴 지명자는 북한이 자국민과 이웃국가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위성 통신을 방해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돌턴 지명자는 특히 북한이 더 큰 형태의 나쁜 행위 유형과 결합하면 위협이 커질 거라고 말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기술 협력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의 배경이 됐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걱정 많다고 하셨었는데 이 걱정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제가 오늘은 딱 지난번 했던 말 그대로다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존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것에서 변함이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들도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갈등들이 좀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윤 대통령이 언론사 대담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안 장치를 제시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몰래 카메라로 찍은 정치 공작이고 김 여사는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또 대담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다시 회동하며 한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당정 관계를 더 굳건히 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과 갈등을 일단락한 한동훈 위원장은 다시 총선 공약 준비를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늘리는 등 청년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58세대를 겨냥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그 고도 성장기가 지금 끝난 지금에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스프 첫 현장 행보로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2030 남성 지지층을 고려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군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예비군 훈련을 기존 4년에서 3년 안에 끝낼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군 장병에 이런 민원도 있었네요. 들어보시죠. 저희 장병 여건 개선에 항상 관심을 줘서 감사합니다. 요새 장병들이 비대 사용을 좀 좋아하는데 화장실 비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비대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이게 참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가고요. 이재명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서천의 수산물 특화 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걸 겨냥해서 정치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떠오른 게 저번에 여당이 수해 지원 활동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비가 더 오면 사진 잘 나올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의 새 로고와 상징을 공개했는데요. 야권의 분열을 의식한 걸까요? 원조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보시면 기존의 더불어 글자를 줄이고요. 이 민주당 글자를 키웠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니 블루라고 불렀던 파랑색을 줄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파랑, 보라, 초록을 사용했는데요. 각각 민주화, 미래, 희망을 상징합니다. 자, 이걸 두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색깔을 지우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간판을 교체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 더 확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하고 더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습니다. 제3지대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또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합당을 미리 준비한 걸까요? 양당의 상징색은 주황색으로 같은데요. 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양향자 대표의 셔츠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넥타이도 주황색으로 맞춘 모습이네요. 두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즉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반면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바를 아직 잘 모르겠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유 대표의 마음속은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타들어가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마지막 남아있는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저희는 당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일부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만 갖고는 안 된다. 유승민 의원도 역할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연히 있죠. 굴뚝 같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요.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연대라는 건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창당 과정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언론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켜보면서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광주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꽤 오래전부터 이번 총선에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쉽게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터에
꽤 많은 동지들이 여기저기 출마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기를 정해놓고 할 수는 없지만요. 너무 늦어서 우리 광주 시민들께 혼란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 한편에서는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뒤이어서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R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어린 학생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20km나 달렸는데 너무 빨라서 본인들조차 엔진이 터지겠다는 걱정을 했었죠.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벌인 일입니다. 불구속 입건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벨튀를 방송했습니다. 이 벨튀가 뭐냐면요. 아무 집이나 골라서 벨 누르고 그냥 튀는 겁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대부분 잠이 든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단잠 자다가 놀라서 깼고 나가보니 아무도 없고 알고 보니 장난이었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훈계를 해야 할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다른 한 명은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 핀잔을 주고 곧이어 다급하게 달아나는 듯 뛰어가는 모습도 방송에 나옵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짰나 봐. 방송 도중에는 후원금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지난달 인천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방송해 논란을 불렀던 중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NS에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버젓이 온라인에 생중계한 겁니다. 경찰은 다만 단순 장난으로 주거침입 의도가 없어 보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앞서 저질렀던 무면허 운전 혐의만을 적용해 중학생 A군을 검찰에, 초등학생 B군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풀고 싶습니다. 보고 계시죠? 취재 기자가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방송 나가고 학생이 더 엇나갈까 봐요. 남들 멀쩡해 보인다고 진짜 다 멀쩡하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본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잘못한 건 혼나는 게 맞고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한 25살쯤 되잖아요. 오늘 일을 두고두고 이불킥 차게 될걸요.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기억하시죠?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적절하지만 학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건 지난 2019년 강의 도중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류 전 교수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억울함이 풀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이 선고된 것도 2심에서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의기억연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재판부가 부인하는 것이냐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흥선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 제목 보이시죠?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논란이 됐던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불신임권을 안건으로 냈지만 허식 의장은 직권으로 셀프 거부했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하루 만에 임시회 본회의가 다시 열렸고요. 불신임 안건은 결국 통과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허식 의장은 논란을 불러온 신문 배포와 관련해 사과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한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를 의원들에게 배포해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원래 하루 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낸 안건이 위법하다며 허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셀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대한 불신임 절차가 중앙정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끼리는 여야 없이 정말로 재미있게 즐겁게 의정 활동을 해왔건만 중앙정치가 끼어들어 인천시의회를 강타하니 제 자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듭니다. 허 의장은 앞서 불신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던 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 신문 돌리신 거는 어떻게 따로 사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사과하겠어? 응?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할 거라 예상됐던 동료 의원들은 당장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허 의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통해 의장직 박탈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자 탈당한 허 의장을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쿠팡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쿠팡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누적 이용자와 매출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쿠팡 혼자만 달리면 뭐하나요? 하청의 재하청 업체들까지도 함께 달려야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쿠팡 물류 자회사의 재하청 업체가 있습니다. 네 곳에서 일하던 화물차주 수십 명이 운송료를 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이고요. 떼인 운송료도 2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4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40대 김모 씨 한 사람으로 좁혀졌거든요.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주 송모 씨는 지난해 거대 유통 플랫폼 쿠팡의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일이 고됐지만 1,3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속한 화물 운송업체가 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잠적하면서 2달치 임금 2,600만 원을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머리가 띠 해주면서 아무것도 안 써요. 왜냐면 제가 다달이고 갚아야 될 돈도 아르게 많은데 나갈 돈도 많은데 이걸 갑자기 어디서 구하지? 은행이나 카드권에서 전화, 재촉 전화 계속 오고. 이 업체를 포함해 다른 곳에서 일하던 화물차주들도 지난해 상반기 비슷한 방식으로 운송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생각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운송료 먹튀 사태를 일으킨 화물 운송 법인은 모두 4곳.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재하청 업체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4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40대 김모 씨 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족과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조직적으로 화물차주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법인을 여러 개 세워가지고 대표자를 계속 바꾸면서 그 사기 수법을 친 거야. 돌리면서 계속.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수출 등이 개선되며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로 돌아섰지만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수출과 수입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앞선 3분기보다 0.6%, 1년 전보다는 2.2% 각각 증가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열차기지에서 신호기 장애가 생겨서 열차 석대가 잇따라 10여 분 정도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이 여파로 한파 속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출근길 시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1시간 20여 분 만인 아침 6시 50분쯤 복구를 마친 뒤 일단 일시적인 기계 결함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택시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이 화물차까지 동원한 차단 작전 끝에 택시기사를 붙잡았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새벽 터널에서 택시 한 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 넘어 반대 차선과 달리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기사 65살 A씨가 손님을 태운 채 역주행을 시작한 건 새벽 5시 10분쯤입니다. 마주오는 차를 피해가며 대구에서 경주까지 20여 분 동안 무려 40km를 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가 역주행해가 오는 차가 위험하니까 자기가 피하면서 112로 신고를 했거든요. 새벽 5시 이런 경우에는 화물차들이 많아서 빗발치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우선 지그재그 운행,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로 다른 차들의 속도부터 줄였습니다. 그러고는 대형 화물차 2대로 차단선을 만들어 A씨를 멈춰 세웠습니다. 택시 기사도 정신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경황이 없어 보이고 뒤에 승객도 탔는데 승객도 좀 겁에 질려 있었고. A씨는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 방향을 틀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주나 약물을 투여한 정황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반성문을 억지로 썼다고 가족에게 말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때 방을 치워놓지 않은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정유정이 아버지와 만나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일 목적으로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압수수색 전에 방을 치워놓지 않은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거를 알고 다른 양형 사유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1심 재판 때 반성문을 21차례 제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정 측 국선 변호인은 범행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반박을 예고했습니다. 또 가족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거라며 다음 공판 때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정유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거두고 정신과 치료는 양형에만 고려해달라며 태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의붓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시우 군 기억하시죠?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의붓어머니에게는 사형을,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슈군이 숨지기 전날의 모습입니다. 작아진 신발을 구겨 신은 채 편의점을 찾았고 음료를 산 뒤에도 주변의 눈치를 보며 마시는 모습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사망 당시 이슈군의 몸무게는 29.5kg으로 1년 사이 10kg이나 줄었고 온몸에 희멍과 상처가 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슈군을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 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는데요.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죠.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의붓 어머니에게는 사형을,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친부에겐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에 가담했다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의붓 어머니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법정에 대동했습니다. 이를 두고 방청석에서는 재판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아동학대란 고성이 나오기도 했고요. 친부는 반성문에서 구치소에서 태어난 막내딸을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우군에게 모진 학대를 가한 사람이 이런 반성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반성인데요.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올해 설 차례상 비용도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례상에 빼놓지 않고 올라가는 사과. 전통시장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2%가 올랐습니다. 명절 음식에 들어가는 대파는 한 단에 4,000원으로 60%나 뛰었습니다. 공산품 가격도 올랐지만 과일과 채소류는 20% 넘게 오르며 설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품종별 주요 생산식의 잦은 강우와 각종 병해충, 그리고 냉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견과류와 다시마, 중국산 조기 등도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여 설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값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고, 닭고기는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며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통시장은 4인 가족 기준 28만 1,5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보다 35% 더 비싸 38만 580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지난해 설 때보다 각각 8.9%, 5.8% 올랐습니다. 정부는 올해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0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590억 원을 투입하여 할인을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사과와 배는 설 일주일 전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제품을 공급하는 등 정부 대책을 적극 활용하면 차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등교 시간 전후에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뿐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덜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누구나 방과 후 늘봄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2시간씩 예체능이나 놀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오후 3, 4시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늘봄 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학년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늘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이르는 영유아 돌봄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델학교 30개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고 영유아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며 유지했던 직장이었는데 돌봄에 떨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돌봄 추첨이 대학 입시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그런 역할은 조금 더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좀 다양하거나 질 높은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어요.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은 덜고 교육의 질은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별도 전담 인력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교사 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지원 인력과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늘봄 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부가 에듀테크 기반 교육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부가 교원들에게 늘봄 학교 업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과도한 프로그램으로 돌봄 교육이 사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영상으로 나갔는데 지난해 12월 좀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었죠. 한 변호사가 아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는데 근데 지금 새롭게 전해지는 보도들을 좀 보면 이 남편이 10년 동안 아내를 좀 괴롭혀왔다는 이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싸움 끝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예. 이번에 22일 검찰의 그 공소장에 의해서 추가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3년 이제 결혼을 한 무렵부터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내를 괴롭혀 왔던 것이 밝혀졌는데요. 예컨대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 뭐 이런 그 비하 발언을 한다든가. 예. 2018년 아내하고 협의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예. 아마 그때 아내가 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리고 이제 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 아내를 괴롭혀 왔고 뭐 현관에 있는 신발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강요하는 뭐 이런 행동도 있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아, 이거 좀 들으면 들을수록 피해자가 얼마나 10년 동안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라는 비하 발언,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이런 발언은 사실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심리가 좀 숨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자신의 수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그 시간, 노력 이것에 비해서 얻는 그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속마음은 아내가 직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마땅하지 못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의 직장 생활을 좀
좋아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하 발언을 했던 거고. 앞서 짚어주셨는데 2018년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갔는데 이게 아내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상 뭐 이주를 하게 된다면 아내하고 당연히 그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2018년에 이제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아마 한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를 갖다 어떤 걸 보냈냐면 예. 내가 이제 불륜에 들켰을 때 감추는 그 대처법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너의 행동, 즉 아내의 그 대응하고 상당히 흡사하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그리고 이제 3개월치 휴대폰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현관에 있는 신발을 갖다 찍어서 보내라 뭐 이런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괴롭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거죠? 글쎄요, 아마 이제 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 대처를 하는 걸 보면 그 의처증 같은 그런 것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교수님 보시기에 그 남편이 했던 이런 행동과 언행들이 의처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겁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예. 실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가 아내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게 상당히 많이 관찰되고 있죠. 본인은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남편의 행동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 의처증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이긴 한데 자녀들에게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이 이제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것인데요. 심지어는 이제 그 딸에게 어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영어로 가르쳐 가지고 그것을 녹음을 하거나 또 이제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서 또 밖에서 나쁜 짓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녹음 같은 거를 해서 아내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내와 이 자녀들 양측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엄마로서 자기가 낳은 그 자식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붕괴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엄청난 그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통상 이제 부부 사이의 갈등에 아이들의 그 어떤 그 행동을 갖다 개입시켜서 비난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그럴 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데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유아기에서부터 지금 청소년기까지 그러면 10년 동안 사실상 엄마와는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단절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 가정 폭력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가정 폭력인데 그러니까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측으로 다 어떤 정서적인 학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좀 이게 걱정되냐면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뭐 엄마한테 영어로 욕을 하거나 또는 뭐 이상한 얘기를 갖다 해서 녹음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클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갖다 파악을 해서 자기 본인은 아니지만은 아버지 강요에 의해서 그런 것을 녹음을 해서 엄마한테 했다. 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 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본인이 상당한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내 본인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행동이 엄마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장기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정황을 좀 포착하게 되면 이건 뭐 검찰이 기소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것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사안이니까 실제로 이제 아동복지법상에서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검찰이 판단해서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소를 갖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달 이 판례에서도 이 지속적인 그 어떤 부부 싸움을 하면서 그 아이 앞에서 어머니의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게 해서 사망케 한 그 남성이 아동 그 복지법상에 있어서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판례가 있군요.
방송 들으시면서 아유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피해자가 참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마냥 참고 산 것은 아니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혼을 하려고도 했어요. 그 살해당할 당시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가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취하를 했고 그래도 또 그래서 또 다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피해자가 지금 사망하게 됐으니 이혼 소송은 그대로. 뭐 그거는 이제 뭐 완전히 없던 것으로 이제 돼버린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 이혼 소송을 처음에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작년 11월 달 이혼 소송을 하기 2년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한번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가 이혼 소송을 하니까 이 남성이 갑자기 각서를 쓰고 나는 앞으로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뭐 구체적으로 의처증으로 의심할 만한 뭐 언행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예. 의처증으로 오해할 만한 언행, 상간남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갖다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거기 각서에 썼으니까 예.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이 여성이 그때 이제 고소를 갖다가 그 이혼 소송을 취소를 갖다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 보면 그때 당시 했던 남편의 약속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던 거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는 또 다른 심적인 고통을 좀 상당히 겪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재판부는 좀 헤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재판부에도 상당수의 탄원서가 좀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기는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번에 사망한 그 여성 같은 경우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많은 탄원서가 지금 현재 도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딸의 그 어떤 그 책가방을 가져가라라고 하는 전화를 해서 자기 아내가 왔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발적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음 달 2월 28일로 2차 공판 기일이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재판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 공판이 좀 펼쳐져야 알겠습니다만 정서학대 혐의라든지 뭐 이렇게 정황상 아동학대 정황도 좀 포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단순히 어떤 그 부부 싸움 끝에 뭐 아내를 살해했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번에 이제 검찰의 그 공소장에 의하면 실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우발적인 살인을 한 그 사항하고는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심리 치료도 좀 함께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일단 재판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낮에 등산로에서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에 대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는 계획성이나 고의성은 인정은 했지만 사형 선고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8월 17일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등산로에서 이 최윤종이 그 당시에 이제 체육 연수를 하러 가는 3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너클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이후에 이제 다시 목을 졸라서 살해했기 때문에 강간 그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그 최윤종의 행동을 보면 넉 달 전에 이미 너클을 갖다 구입을 해서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범행 장소를 수십 회 이제 본인이 답사를 했고 그리고 실제 범행 장소에는 2번 정도 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사실 이게 뭐 계획성,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으로 사형을 활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지금 유족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가정 환경이나 뭐 우울증 같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그렇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최윤종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뻔뻔스러운 그런 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예. 예컨대 이제 그 변호사로부터 사형 또는 무기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자기는 그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30년 동안 성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성폭행만 하려고 했을 뿐인데 너무 예. 심하게 저항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죽게 된 거니까 예.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이렇게 높은 형도 아닙니다만 사실 사형 네.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받은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 결국에는 피해자 탓을 돌리는 건데 재판부는 이걸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본 겁니까? 일단은 그 재판부에서는 반성문 한 장을 보고 네. 반성 기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도요, 딱 한 장 썼어요. 그것도 이제 검찰에서 사형을 갖다 구형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부랴부랴 이제 낸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애초에 너클을 사지 않았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책임을 너클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간의 행동을 볼 때 송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좌우를 살핀다든가 고개를 쳐들고 다닌다든가 하는 그런 거. 취재진 보고 뭐 탄성을 와 뭐 이런 예, 그렇기도 탄성도 하고 저질렀죠. 약간 웃음도 띄고요. 예.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서 실실 웃거나 혀를 날름거리거나 예. 또 이제 몸을 비비꼬거나 삐딱하게 앉아 있고 한숨 쉬고 대답을 할 때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손머리라고 해서 손을 머리 뒤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갖다. 이런 삐딱한 자세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에서는 쩝쩝거리면서 큰 죄를 졌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피해자 명복을 빌겠다 이런 아주 그냥 그 상투적인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당시 심지어 이 재판장이 아니 똑바로 앉아라라고 주의까지 줬다라고 하는데 예. 이 반성문을 썼다라고 해서 반성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항소할 수 있으면 저라도 항소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이 판결을 받고서 이것도 억울하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또 제출했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날 했습니다. 예, 그게 어제죠? 예, 24일? 어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반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유족의 마음으로 감히 제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제가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려면 이제 검찰도 항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검찰은 이제 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부나 유가족을 농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으니까 여론을 감안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형을 요청하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형에 있어서 실질적인 집행 여부하고는 별개로 예. 그 어떤 행동에 걸맞는 그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에 있어서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 전체의 어떤 인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검찰은 반드시 뭐 2심에서도 사형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그 항소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심 결과 그 재판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좀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더에서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교수님. 최윤종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범행할 용기를 얻었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범행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유족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걱정을 하는 건 최윤종의 이런 선고를 보고 누군가 또 다른 범행을 결심할까 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족이 이런 부분까지 걱정을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도 항소에 나서게 되면 2심이 또 열리게 될 텐데 여기서의 쟁점은 뭐가 될지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최윤종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아니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한 20년 정도 뒤가 되면 최윤종이 가석방으로 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런 사람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저런 그 위험한 사람이 우리 근처에 또다시 돌아온다라고 예.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재판부에서 그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20년, 25년 뒤를 갖다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 좀 신중한 어떤 그 판단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갖는 수밖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한층 더 유력해졌습니다. 미국과 진영 대결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철권 통치자들은 누가 이기길 바랄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운 시진핑 주석. 타이완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선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최대 걸림돌은 미국의 개입 여부입니다. Would U.S. forces defend the island? Yes, if in fact there was an unprecedented attack.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를 공약하는 건 바보짓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반도체를 빼앗겼다는 발언은 동맹보다 자국 산업 보호가 먼저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중국 내부 결속 측면에서도 점잖게 옥죄는 바이든보단 차라리 시끄럽게 때리는 트럼프가 낫습니다. By the way, you see the tariffs we're doing? Because they broke the deal. They broke the deal. They can't do that, so they'll be paying.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협상을 통해 빨리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이 끊기길 기다리는 러시아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Мы не раз доказали, что умеем реша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задачи и никогда не отступим, потому что нет такой силы, которая способна нас разобщить. 북한의 핵 미사일 폭주에 맞서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한반도의 전운을 감돌게 했던 트럼프. 정작 김정은과 대등하게 만나 핵무력의 정치적 완성을 만들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한 명을 통해 미국 조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면 하노이 노딜 극복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우리 각하와 나와 사이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체제를 떠나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스트롱맨들의 시대가 재현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는 또 한 번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후 한 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 CNN 방송과 APT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뉴햄프셔에서는 3차례 이겼다면서 프라이머리에서 이겼고 본선에서도 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2020년 이번 경선까지 뉴햄프셔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이긴 것은 사실이지만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모두 졌다며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을 4배로 늘리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와 비슷한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 포로 65명을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으로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경지대 벨고로드에서 러시아군 수송기가 연기를 내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곧이어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인류신 수송기에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과 호송요원 등 74명이 탑승했고 이들이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테러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이 레이더에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ражение самолета осуществлено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из района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Липцы Харь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с применением зенитно-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адиолокацио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КС России наблюдался пуск
2 украинских ракет. И спереди огонь горит. И потом вот там взорвался где-то за лесом, черный дым был нам тут видать. 러시아 외무부도 우크라이나 정권이 또 테러를 저질렀다며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숨진 포로들은 이날 국경 검문소에서 교환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포로 교환을 방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3발을 쏘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포로 교환이 예정돼 있었던 것은 맞지만 수송기에 누가 몇 명 탑승했는지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포로 교환 때와 달리 항공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러시아의 계획된 행동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YTN 뉴스라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을 차례로 모시고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어요. 네, 그렇네요. 네. 이제 총선 한 70여일 남았는데 네. 요즘 지역구에서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좀 돌아보시니까 민심은 좀 어떤가요? 거의 뭐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걱정은 이제 곧 설이 다가와서 그런지 물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시장이나 상가 상인분들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확실히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다. 안 그래도 물가도 올라서 이 음식값은 못 올리는데 이 재료값은 올라가지고 힘든데 손님까지 없어버리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정치권의 현안에 대해서도 또 주민분들도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현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치권 쟁점을 좀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그 상황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갈등은 좀 봉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거는 시침질 수준의 봉합이다. 그러니까 그냥 얼기설기 그냥 대충 꼬매놓은 정도인 거죠. 왜냐하면 그 원인을 해소해야지 완전하게 갈등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원인은 결국 김건희 여사 리스크였지 않습니까? 명품백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냥 단순히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죠. 국민 누군가가 그런 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은 죄가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고위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분도 명백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국민적 상식에 맞고 눈높이에 맞다. 그러나 지금 명품백 수수에 대한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뭐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모양새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특검법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부터 시작된 갈등이었는데 아무것도 풀린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봉합입니까? 그냥 대충 땜질 해놓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에 언론사와 대담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려면 지금 집권 뭐 초기도 아니고요. 중반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대 대통령도 안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날선 질문들이 당연히 오고 갈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기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듣고 대통령의 답을 얻고 싶은 게 국민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언론사를 한 군데 콕 집어서 뭔가 하겠다는 건 이미 써놓은 글을 그냥 읽어나가겠다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역시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춰서 겸허해졌구나 이렇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쇼로밖에는 또 보여지지 않을 거라서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한 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신년이기 때문에 그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누구나 다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진짜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 아,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을 해줘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을 자꾸 무시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말로는 국민 하지만 국민한테 결정을 맡기지도 않았고 판단을 맡기지도 않고 그냥 계속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저는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굳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러한 사진과 기사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장소에 갔다는 건 전 국민을 굉장히 무시한 행위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윤석열 둘 간의 문제가 봉합이냐 마냐 이것보다 어떻게 저런 현장에서 저런 일정을 잡을 수가 있을까. 저거가 만약에 참모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혹은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거라면 정말 그거는 정치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재 현장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통령께서 그 사람들하고 별로 얘기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소리가 상인들의 울분으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미안하다, 다 살피지 못했다,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찾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소통했다.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이 공통점을 보면 뭔가 지적을 하면 아, 겸허히 수용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윽박만 지르고 겁박만 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 독재 정권처럼 무조건 소리 지른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거기에 고개 숙이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국민들 아니거든요. 서천의 수산물 특화 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이제 갈등을 봉합했던 그 장면과 관련해서 네. 민주당에서 지속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좀 덜 들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그 봉합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결국에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2부속실 설치나 아니면 특별감찰관 임명 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쓰질 말든지요. 왜냐하면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오늘 원래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대한 양당 간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뭔가 이제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말하려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냥 5.5 대 4.5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통해서 특검법을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윤석열과 뭔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는 취했지만 행동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저 그냥 폴더 인사밖에는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건 특검법을 수용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거 특검법은 언제 다시 표결에 붙일 계획이신 거예요? 이제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내 대표들 간에 본회의 날짜를 이제 합의를 봐야 하는데 설이 있다 보니까 날짜 잡기가 아마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다시 표결을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 민주당이 이제 나중에 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여기서 지금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빨리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쉽사리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는 계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힘겨루기 혹은 그 시간을 조율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구나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퇴색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혹은 이제 여권 내에 있는 여권 측 다양한 인사들도 보면 네. 김건희 여사의 이 부분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특검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건 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명품백 수수는 명확하게 증거물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입장을 얘기를 해야 한다, 뭔가. 예. 그러나 아무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과하는 순간 오히려 그게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러니까 유불리만을 여전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리스크가 되려고 혹은 여당과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걸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님이 이 정권의 상당한 늪으로 지금 작용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회의에서 요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표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네.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 제2요구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판단하겠다. 네, 그것도 지금 한파 속에서 그냥 저는 정치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파 속에서 유족들이 본인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깎여나간 범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야 간의 합의를 봐야 이게 정부 내에서 실제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가 양보할게 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그나마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당에서 찬성을 해주셔야죠. 대통령이 빠르게 공포를 해주셔야죠.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화재 현장에서 울고 있는 국민들, 목숨을 잃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눈물이라도 흘리고 밤잠을 못 잤다는 얘기라도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일에만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나의 존재가 나의 표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김건희 여사 그 부인만 못하는구나. 부부간의 관계는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고요. 대통령은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온 나라를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 모두를 다 책임은 못 지더라도 그래도 그 대표적인 큰 사건들에 대해선 진짜로 공감하고 슬픔을 받아 안으려는 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김건희라는 사람으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어제 민주당에서 로고와 상징을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민주당 상징색이 파란색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파란색뿐만 아니라 보라색과 초록색도 들어갔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 파란색이 이니블루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이니블루라고 그런 네. 애칭으로 불렀던 그 파란색이 줄어들고 다른 색깔이 또 이렇게 들어갔다 해서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색깔을 지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유,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고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그 PI가 원래 파란색 하나 있었는데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당 길을 보면 초록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폭 축소한 걸로 저는 보여져서 안 그래도 당내 다양성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용광로처럼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굳이 저렇게 색깔들을 단축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원래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각 후보들이 다양한 출판물이나 인쇄물 등을 통해서 당 길을 또 로고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바꿔버리게 되면 또 현장에서의 그 혼란들도 있고 국민들도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예. 정치의 고관여층들은 민주당에 뭐가 바뀌었구나를 명확하게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뭔가 좀 다른 곳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예.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나 뭐 이제 민주주의의 퇴행을 좀 막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니 예. 앞으로 이제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통합이나 확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뭐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또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면서 요거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았구나 이런 또 시각들이 있어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경선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곳들에 가서 도전하는 것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의 일성이나 혹은 출마 선언에 국민의힘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한 번도 민주당의 깃발을 못 꽂았지만 이번엔 제가 꼭 하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절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적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민주당 당내 인사를 겨냥해서 하는 발언들은 저는 민주당이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낯설고 생경합니다. 네, 양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양기대 의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 중원의 윤영찬 의원 지역구잖아요. 여기 도전하면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고요. 만약 그분들께서 스스로를 친명 인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신 거고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공개석상에서도 그렇고 비공개석상에서도 그렇고 수차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싸우시라. 제발 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을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의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더 많이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의 메시지를 너무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거 아닌가. 저는 되게 무겁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당내에서 이제 비명계로 불리던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친문과 86그룹을 나가라고 한다. 네. 그래서 조응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수박 나가니까 이제 멜론도 나가라고 한다. 예, 이런 상황인데 고민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공세에 좀 시달리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시달리고 있죠. 아예 그냥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다고 뭐 제가 민주당을 버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누가 더 민주당다운 정치인인가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당 내에서 그렇게 왈가왈부하기 할 만큼 한가롭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제 검찰의 그 수사 권력들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 기세로 들어오고 있는지 다 국민들 눈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경제에 대한 어려움도 얘기하지만 제발 내부에선 좀 그만 좀 해라. 그 내부 싸움은 너네들끼리 안 보이는 데서 좀 교통정리하고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져서 군대 간 내 자식 어떻게 될까도 걱정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그것 좀 제대로 좀 싸워라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들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얘기를 더 하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질문을 좀 골랐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관련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또 논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선거제 비례대표 선거제 같은 경우에 준연동형 선거제 이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나 싶었는데 새롭게 나오는 얘기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잖아요. 요건 어떤 방식인가요? 그리고 이거 확정이 된 건지 또 아니요.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고요. 권역별 병립으로 가자는 겁니다. 연동형은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수들을 저희가 쓰면 되는 거고요. 여당하고 합의를 봐서 법을 개정하려면 병립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연동으로 가겠다 하면 그냥 선언만 하면 오늘부터 바로 선거제도에 맞춰서 저희가 정치 일정을 짜면 됩니다. 그러나 병립으로 가려면 권역별로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제 이중등록제를
여당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요. 이중 등록제라는 건 지역구에도 나가고 비례대표로도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소수 정당들은 서울에서 인기 많게 되면 다른 권역들에서는 오히려 비례를 넘보거나 지역을 넘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퇴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병립보다 권역별 병립에 대한 비판들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율해내는 게 쉽지는 않고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 최고위원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이미 다 표출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대표의 결단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전국을 두고서 비례대표를 투표를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건데 권역별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이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새로운 제도여서. 이제 뭐 영호남의 그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 영남은 무조건 국민의힘 이 벽을 허물어뜨리자는 의도이기는 한데 오히려 이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게 목표인 것이어서 본래 의도하고 그게 또 잘 맞는가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논의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경기 수원정 지역구에 도전하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벌써 나흘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7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추위가 조금 덜했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1.7도, 춘천은 영하 14.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이 2도, 대구 4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제주 산간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에 최근 눈이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거나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